여러분, 요즘 걸음이 예전보다 조금 더 느려진 것 같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글씨가 점점 작아지고 말소리도 전에 비해 작아지면서 왜 이렇게 답답하지 하고 스스로 놀라신 적은 없으신가요? 진료실에서도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대부분 나이 드니 그렇지 하고 넘겨버리시죠? 하지만 어떤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아주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파킨슨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떨림보다 느려짐, 작아짐, 굳어짐 같은 미묘한 변화로 훨씬 먼저 찾아옵니다. 저 역시 의사였음에도 이 초기 신호를 한동안 놓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여러분의 걸음, 목소리, 표정, 잠버릇까지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들을 불안하지 않게 그러나 정확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세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파킨슨병은 떨림보다 이 신호가 먼저 온다는 사실. 둘째, 떨림이 없어도 충분히 의심해야 하는 이유. 셋째, 지금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파킨슨인지도 모른 채 몇 년을 보내는 실수를 확실하게 피하게 되신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으로 넘기는 변화들을 이 시간 동안 하나씩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25년째 시니어 분들의 뇌와 신경을 진료해 온 신경과 전문의 박상기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해지도록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몸이 보내고 있었던 작은 신호들 조용히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느껴지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걸음이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고 글씨가 예전처럼 힘있게 써지지 않고 목소리도 나도 모르게 작아지는 그 순간들 말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어 그러지 뭐. 다 그렇지? 저 역시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느려짐이 사실은 파킨슨병이 보내는 첫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파킨슨병은 흔히 손이 떨리는 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말 놀라운 건 떨림보다 먼저 나타나는 신호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떨림이 없는 파킨슨병도 생각보다 많고 오히려 몸이 서서히 느려지는 것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변화들이죠. 어느 날부터 글씨가 자꾸 작아지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작게 하세요? 하고 묻고 사진 속 내 표정이 예전보다 굳어 보이고 걸을 때 발이 덜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이런 변화들은 모두 다르게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파킨슨병과 연결하지 못하는 비운동 증상들입니다. 떨림도 없고 몸도 크게 불편하지 않으니 몸살인가? 스트레스인가? 하고 넘기는 증상들 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변비입니다. 단순한 변비가 아니라 평소와 다르게 며칠씩 변을 못 보거나 아무리 식습관을 바꿔도 좋아지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변비가 계속된다면 파킨슨병의 아주 이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버릇입니다. 평소에 얌전히 주무시던 분이 갑자기 꿈에서 발길질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침대에서 떨어질 만큼 몸을 크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이건 역시 단순한 잠버릇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하지만 오늘은 그저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다가 몸을 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그건 뇌에서 보내는 조용한 요청일 수 있다. 세 번째는 후각의 변화입니다. 음식 냄새를 잘 맡지 못한다거나 향이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는 변화. 이 또한 파킨슨병에서 아주 흔한 초기 신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하기 어렵게 몸이 느려지는 느낌. 움직임이 둔해지고 숟가락을 들어도 손이 조금 더 굼뜨고 누군가 부르면 뒤돌아설 때 중심이 흔들리거나 괜히 비틀거리는 그런 순간들. 이 네 가지 변비, 잠버릇 변화, 후각 변화, 느려짐 이 중 두 가지 이상이 몇 달 이상 계속된다면 그건 절대 나이 탓으로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도
이 신호들을 모두 겪고 있었지만 본인조차 파킨슨병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아프니 어깨 때문이겠지. 잠버릇은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넘어진 건 발목이 약해서겠지. 이렇게 이유를 붙이며 몇 년을 그냥 지나쳤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검사에서 파킨슨병이 확인됐고 약을 복용하자 그토록 고생하던 증상들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파킨슨병의 신호는 크게 아프지도 않고 갑자기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아주 천천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놓치고 그래서 더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늘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의미를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이 신호들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저는 특별히 아픈 데도 없는데 왜 몸이 이렇게 굼떠지는 걸까요? 제가 늘 드리는 답은 단순합니다. 우리 뇌 속에서 몇몇 신호들이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킨슨병은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찾아옵니다. 그 과정은 마치 오래된 전선이 조금씩 낡아가며 불빛이 희미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뇌의 깊은 곳에는 몸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작은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이 장치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지요. 그런데 이 조절 장치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걸음이 굳고 말이 느려지고 표정이 변하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조절에 필요한 물질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이 줄어들면 몸의 명령이 제때 전달되지 못하고 동작 하나하나가 느려지고 굳어지는 겁니다. 이걸 복잡한 의학 용어로 설명하면 어려워지지만 그냥 이렇게만 기억해 주세요. 뇌 안의 작은 방송국에서 보내던 신호가 예전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상태. 이 방송 신호가 약해지면 손이 떨리기도 하고 발이 잘 안 떨어지기도 하고 말이 조용해지고 표정이 굳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방송국 신호가 약해지는 걸까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절 장치가 더 쉽게 지쳐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다만 어떤 분들은 이 변화가 조금 더 빠르고 강하게 오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스트레스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피로, 만성 질환들은 이 작은 방송국을 더 빨리 지치게 합니다. 마치 오래된 라디오에 계속 전원을 올려놓으면 소리가 금방 깨지듯이요. 또 어떤 분들은 저는 떨림이 없는데 파킨슨병일 수 있나요? 하고 물으십니다. 그럴 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떨림이 없어도 얼마든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핵심은 떨림이 아니라 뇌 안의 신호가 느려지는 것, 즉 서동증입니다. 떨림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이 느려지고 표정이 굳고 걸음이 작아지고 옷 단추를 꿰는 작은 동작들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건 뇌 속 신호가 이미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이 계속 나빠지는 건가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아시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파킨슨병은 조기 발견만 된다면 충분히 조절하고 삶의 질을 오래오래 유지하실 수 있는 병입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너무 조용하게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크게 불편하지도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한두 년 이상을 그냥 나이 들어 그러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그 조용한 신호들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다. 이것만으로도 발견 시기가 1년 아니 2년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아는 것은 치료의 첫 번째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느려짐을 실제로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4가지 징후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킨슨병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손 떨림입니다. 그래서 손이 안 떨리면 난 아니겠지 하고 안심하시지요. 하지만 진료실에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떨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려짐은 거의 항상 먼저 찾아옵니다. 오늘은 그 느려짐을 포함해 파킨슨병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움직임의 변화를 차근차근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느려지는 몸 서동증. 서동증은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몸의 속도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예전에는 쓱쓱 써 내려가던 글씨가 어느 순간 작아지고 흐트러지고 말을 할 때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목소리가 작아지고 문장을 끝까지 끌어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식사할 때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도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양말을 신는 동작도 예전보다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힘이 빠졌네? 근력이 약해졌나? 하고 넘기기 쉬운 신호들입니다. 하지만 서동증은 파킨슨병을 의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징후입니다. 둘째, 떨림하지만 이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파킨슨병의 떨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손을 들어 올릴 때 덜덜 떨리는 모습과 다릅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을 때 더 잘 보입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고 있을 때, 신문을 읽는 동안, 혹은 무릎 위에 손을 올려두었을 때, 엄지와 검지가 마치 김밥을 말듯 조용히 규칙적으로 딸깍딸깍 움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3명 중 1명은 떨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떨림이 없다고 안심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셋째, 몸이 굳는 느낌 근육 강직. 파킨슨병은 단순히 근육이 아픈 병이 아닙니다. 근육이 서서히 굳어 몸이 더 이상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는 병입니다. 팔을 올리려 할 때 속으로는 평소처럼 움직이고 싶은데 팔이 내 마음을 따라오지 않는 느낌, 허리를 숙일 때 뭔가 잡아당기는 느낌, 옷을 입을 때 팔이 잘 안 빠져나오는 느낌,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절이 안 좋아졌나?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파킨슨병에서의 강직은 관절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내려오는 움직여라라는 신호가 제때 전달되지 못해 생기는 변화입니다. 넷째, 자세의 흔들림 중심을 잡기 어려워지는 순간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주의 깊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 뒤돌아설 때 자꾸 비틀거려요. 평소엔 안 넘어졌던 자리에서 갑자기 쿵 하고 넘어졌어요. 파킨슨병에서는 자세를 바로잡는 능력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특히 뒤에서 누가 부르거나 갑자기 방향을 바꿀 때 몸이 중심을 잃고 휘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뒤돌아보다가 그대로 넘어져 귀가 찢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작은 움직임의 변화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변화는 근력이 약해서도 관절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뇌의 조절 장치가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 4가지 신호는 함께 움직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4가지 중 몇 개가 있어야 파킨슨병일까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라도 의심되면 나머지 신호가 시간이 지나며 따라올 수 있습니다. 특히 서동증이 느껴지고 더불어 자세 불안이나 떨림이 함께 있다면 꼭 전문의 진찰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파킨슨병은 조금만 빨리 알아도 생활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약의 효과도 훨씬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며 움직임이 변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4가지 변화는 단순한 노화와는 조금 다릅니다. 몸이 우리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신호입니다. 이제 이 신호들을 병원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검사와 진단 과정을 가장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저는 떨림도 없는데 이게 파킨슨일까요? 혹시 검사하면 바로 알 수 있나요? 그럴 때 저는 먼저 몸이 보내는 변화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파킨슨병의 진단은 피 한 방울로 나오지도 않고 X-레이 한 장으로 확인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은 의사가 직접 보고 듣고 움직임을 살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 가장 처음 이루어지는 검사 움직임을 보는 진찰. 병원에 가시면 의사가 두 손을 내밀라고 하기도 하고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보라고도 하고 팔을 좌우로 흔들어 보라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건 복잡한 검사가 아니라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제때 도달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을 빨리 오므렸다 펴보면 파킨슨병에서는 동작이 점점 작아지거나 갑자기 툭 끊기거나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중심을 잡는 능력이 어떤지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뒤에서 살짝 어깨를 건드려 보면 몸이 얼마나 빠르게 균형을 되찾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정확한 초기는 의사의 눈과 환자의 움직임이 말해줍니다. 2.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할 경우 뇌의 사진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기. 초기 진찰에서 의심이 들면 다음 단계로는 뇌의 상태를 살펴보는 검사가 추가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MRI 검사 구조물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확인. MRI는 뇌 안에 혹이 있는지, 혈관이 막히거나 터진 적이 있는지, 파킨슨병을 흉내내는 다른 질환이 숨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즉, 뇌의 모양은 괜찮은가? 를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파킨슨병은 대부분 MRI에서 큰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MRI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 특수 촬영, 파킨슨 여부를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검사. 이 검사는 뇌 안의 도파민 활동을 사진처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뇌 속 방송국이 얼마나 신호를 잘 보내고 있는지 조명으로 밝혀보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촬영에서는 도파민을 전달하는 신경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몇 년째 약해지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다소 부담될 수 있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한 번쯤은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파킨슨병은 조기 진단이 치료 효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3. 기억력 혈압 자율 신경 검사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를 확인. 파킨슨병 환자들 중에는 걷는 문제만이 아니라 기억력 변화나 갑작스러운 혈압 저하 같은 자율신경계 문제도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필요에 따라 인지기능 검사나 혈압 변화 측정 등을 함께 진행합니다. 이 검사는 파킨슨병이 몸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피기 위한 과정이지 무섭거나 위험한 검사는 아닙니다. 4. 검사가 중요한 이유 빨리 알면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사까지 해야 하나요? 혹시 진단이 나오면 감당이 안 될까봐 무서워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해드립니다. 파킨슨병은 빨리 아는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병입니다. 빨리 알면 약이 훨씬 잘 듣고 부작용은 줄어들고 넘어짐 같은 큰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늦게 알면 이미 몸의 변화가 많이 진행된 후라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마무리. 검사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가장 정확한 지도입니다.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지,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알려주는 첫 걸음이 바로 검사와 진찰입니다. 다음은 파킨슨병을 조절하는 방법, 약물 치료와 수술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떤 점을 꼭 기억해야 하는지 따뜻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파킨슨병은 완치가 어렵다던데 그럼 앞으로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실 때마다 저는 잠시 손을 잡아드리며 천천히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완치는 아직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절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조절만으로도 삶의 질은 오래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진행되는 질환이지만 약을 적절히 사용하면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고
하루의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1. 가장 많이 쓰는 치료 레보도파라는 약. 이 약은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셨지만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는 잘 모르십니다. 간단히 말하면 뇌에서 부족해진 신호를 다시 채워주는 약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몸을 움직이라는 명령이 뇌에서 팔, 다리, 얼굴 근육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파킨슨병이 시작되면 그 신호가 아주 약해집니다. 레보도파는 이 약해진 신호를 다시 밝히는 조명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은 약을 처음 복용한 그날 놀라울 정도로 움직임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걸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소리가 또렷해지고 먹는 속도도 빨라지고 손 떨림이 잠잠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약이 잘 듣는 시기를 의사들은 허니문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처럼 몸이 잠시 다시 예전처럼 활기차지는 시기입니다. 2. 그런데 왜 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짧아질까? 많은 분들이 이를 내성이 생겼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성이 아닙니다. 파킨슨병 자체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약이 하던 역할이 조금씩 더 어려워지는 것뿐입니다. 의사들은 이 변화에 맞춰 약의 용량을 조금씩 조절하거나 하루 복용 횟수를 늘리거나 다른 약을 함께 사용해 부드럽게 균형을 맞춥니다. 즉, 약이 안 맞는다가 아니라 몸이 달라졌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이 크게 줄어들지요. 3. 약의 부작용은 조절만 되면 충분히 관리됩니다. 장기간 복용하다 보면 일부 환자분들은 몸이 갑자기 빨리 움직이거나 예상치 못한 떨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물의 위험성이라기보다는 용량의 미세한 조절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이런 변화가 생길 때는 약을 줄이거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잘 정리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절대 혼자 판단해 약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파킨슨병은 약을 중단하면 일상생활이 급격히 불편해지고 넘어짐 같은 큰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약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더 안전하게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4. 수술은 언제 필요할까? 약으로 조절이 어려울 때? 모든 환자가 수술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이 일정 기간 잘 듣다가 어느 순간 예측하기 어려운 떨림이나 심한 움직임 변화가 반복되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뇌신부 자극술입니다. 이 수술은 뇌의 조절 장치에 가는 전극을 살짝 대어 약 간의 전기 신호로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듣기에는 무섭게 느껴지지만 전문 의료진이 시행할 경우 오래 검증된 안전한 치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술은 완치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수술을 해도 약을 끊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약의 양을 줄이고 하루의 움직임을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수술 여부는 약이 듣느냐 안 듣느냐가 아니라 일상의 불편함이 얼마나 조절 가능한가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5. 오늘의 핵심 메시지: 늦게 알면 두렵지만 빨리 알면 편안해집니다. 파킨슨병은 한 번에 삶을 무너뜨리는 병이 아닙니다. 천천히 다가오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그 속도 또한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이 제 역할을 할 때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다시 제 리듬을 찾은 것 같아요. 예전처럼 움직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완치가 목표가 아니라 내 일상을 지켜내는 것, 그게 파킨슨 치료의 진짜 목적입니다. 지금부터는 약보다 더 중요한 집에서 할 수 있는 예방법과 생활 습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가 몇 년 전부터 몸속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입니다. 사실 의사들이 가장 강조하는 예방법은 생각보다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지나쳤던 것들입니다. 1.
젊을 때부터 아니 지금부터라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기. 파킨슨병과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생활 습관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약처럼 뇌를 깨우고 약처럼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힘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파킨슨 환자들에게도 그리고 아직 진단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한결같이 말하는 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가 젊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숨이 약간 찰 정도의 활동이면 충분합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가벼운 달리기, 어떤 운동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더욱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면 뇌도 빠르게 노화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유지하면 뇌는 이 사람은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는구나라고 인식하고 신호를 보내는 세포들도 더 오래 버팁니다. 오늘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앉았다 일어나기 10번, 팔 올리기 10번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 됩니다. 2. 파킨슨을 미리 막는 식습관. 특별한 음식보다 고르게 먹기. 파킨슨병을 막아주는 기적 같은 음식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종종 이런 비법을 찾지만 의사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만 믿지 말고 고르게 드세요. 가장 도움이 되는 식단은 지중해식 식단과 가장 비슷합니다. 생선과 해산물을 자주 먹고 과일과 채소를 매일 챙기고 견과류를 조금씩 곁들이고 붉은 고기를 줄이고 튀김 가공식품을 적게 먹는 것. 이렇게 고르게 먹으면 몸속 염증이 줄고 신경세포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자면 끼니 거르지 않기입니다. 식사를 거르면 몸에서 스트레스 물질이 올라가고 뇌가 받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3. 잠을 깊게 자는 습관. 뇌가 젊어지는 시간. 파킨슨 환자들 중에는 렘 수면 행동장애가 몇 년 전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곧 수면의 질이 뇌 건강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밤마다 뒤척이고 자주 깨고 꿈을 많이 꾸는 패턴이 오래되면 뇌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합니다. 잠을 깊게 자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저녁 7시 이후 카페인 멀리하기, 잠들기 1시간 전 TV 핸드폰 끄기, 낮잠은 30분만 침실 조명을 낮추기. 이 작은 습관들이 생각보다 강력한 예방 효과를 냅니다. 4. 냄새 변화. 변비, 피로감. 이런 사소한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기. 파킨슨병은 움직임보다 비운동 증상이 먼저 오기도 합니다. 냄새가 잘 안 느껴지거나 변비가 갑자기 심해졌거나 잠버릇이 달라지는 등 이런 변화들은 내 몸이 뇌에게 보내는 작은 손편지와 같습니다. 대부분은 가볍게 넘기지만 이 신호들을 빨리 알아차릴수록 예방과 조기 치료가 쉬워집니다. 혹시라도 이런 변화가 몇 달 이상 계속된다면 진료실 문을 한번 두드려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사고를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긍정적인 마음. 뇌를 지켜주는 또 하나의 근력 운동. 파킨슨 환자들 중 10년, 20년을 큰 불편 없이 지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마음을 무너지게 두지 않는다. 걱정은 뇌를 빠르게 피로하게 만들고 불안은 몸의 균형 감각을 더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기쁜 일, 사람들과의 대화,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은 뇌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음도 근육과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들여다보고 기분 좋은 방향으로 움직여보는 것만으로도 뇌가 버티는 힘이 달라집니다. 마무리. 파킨슨병의 예방법은 결국 삶을 건강하게 채우는 방법과 같습니다. 많이 움직이고 고르게 먹고 깊이 자고 내 몸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마음을 가볍게 돌보는 일. 어렵지 않지만 꾸준하면 기적 같은 차이를 만듭니다. 병을 막기 위해 하는 노력이 아니라 내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습관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 한쪽이 무거워지셨나요? 나도 혹시? 하고 스치듯 걱정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파킨슨병은 어느 날 갑자기 삶을 뒤흔드는 병이 아니라
조금만 일찍 알아차리고 조금만 일찍 돌보면 충분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병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몸의 미묘한 변화들을 나이 탓으로 넘기지 않고 검사로 확인하고 약으로 조절하고 생활 습관으로 붙잡아주면 많은 분들이 10년, 20년 여전히 자신만의 속도로 자기답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선생님, 겁이 났는데 알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말처럼 알면 두려움은 줄고 준비하면 삶은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혹시 주변에 걸음이 갑자기 느려졌다거나 잠버릇이 달라졌다거나 손동작이 예전 같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조심스럽게 전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건강 정보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하루를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은 이 채널이 계속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저는 또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여러분의 아침과 저녁을 지켜드리러 오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